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입니다. 지은이는 류혜인, 펴낸 곳은 스몰빅 인사이트입니다. 저자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동화를 꿀꺽해버린 꿀잼 심리학 책입니다.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주고 카레는 왜 검정 구두가 아닌 빨간 구두를 고집했을까요? 동화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심리 법칙을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발췌된 25편의 동화 속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처음 접하거나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심리학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새로운 흥미를 안겨주는 책이 될 겁니다. 동화 속 주인공에게 배우는 심리학 법칙,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책의 내용 중에서 3편을 골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람도 가짜 뉴스를 사랑한다. 사또의 판결, 확증 편향. 어느 날 한 부자가 돈 1,500냥을 도둑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고을 사또가 범인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편 부자의 가족들은 부자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수양딸 아랑은 아버지가 너를 남에게 팔아버렸다는 이웃의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집을 뛰쳐나온 상태였지요. 아랑은 정처 없이 길을 떠돌다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돌쇠를 만났습니다. 돌쇠는 그의 주인이 준 돈 1,500냥을 가지고 장터에 가던 길이었지요. 그때 마침 고을 사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머슴의 손에 있는 1,500냥과 양반 여식이 머슴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겼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이 부자를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해 두 사람을 잡아가두고 신문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눈독 들이지 않을 사내가 어디 있겠는가. 또 여자 역시 늠름한 사내에게 어찌 기대지 않겠는가. 둘이 서로 눈이 맞았으니 함께 도망치려 한 것은 뻔한 일이로다. 한데 여자의 양아버지가 이를 반대하니 분명 사내가 부자를 죽이고 돈 1,500냥까지 도둑질한 것이 분명하렸다. 이것으로 범죄의 증거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여긴 사또는 즉시 두 사람의 목을 베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또의 아내가 머슴의 손에 돈 1,500냥이 있고 부잣집 여식과 머슴이 함께 있다고 하여 두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또에게 섣불리 판결을 내리지 말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후 부자를 죽인 진짜 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랑과 돌쇠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아랑과 돌쇠 같은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소연해도 사또가 그럼 범인이 내가 그랬소 하랴 하면서 범인으로 몰고 가니 말이다. 어쩌면 사또의 성급한 판단에 어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그러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확증 편향 때문이다. 확증 편향이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마크 스나이더와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 스완의 실험에서도 볼 수 있다.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은 여대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내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모든 여대생들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곧 만날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고르세요. 이때 질문들은 한눈에 봐도 외향적 또는 내향적 성향이 드러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과연 여대생들은 어떤 질문을 골랐을까?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관련 있는 질문을 골랐다. 즉,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 여대생들은 파티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처럼 자신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질문을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내향적인 사람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 여대생들도 시끄러운 파티의 어떤 점들을 싫어하십니까? 혼자 있으면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와 같은 질문을 선택했다. 만약 상대방이 위 질문에 답하면 여대생들은 역시 이 사람은 외향적이구나 혹은 역시 이 사람은 내향적이구나 하고 더욱 확실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위 예시처럼 편향된 질문에 답하면 당연히 외향적으로 보이거나 내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이 있다. 바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달리와 그로스의 연구다. 연구자들은 먼저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비디오에 나오는 저 아이가 상류층 자녀라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하류층 자녀라고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의 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아이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상류층 자녀라고 들은 집단은 아이의 학업 능력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류층 자녀라고 들은 집단은 아이의 학업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분명 같은 비디오를 보여주고 똑같은 시험 점수를 제시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거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가진 생각에 맞추어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나의 판단에 대해 일종의 집착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혈액형이다. 많은 사람들은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A형의 성격이라고 알려진 소심함에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특성이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면 누가 A형 아니랄까봐 소심하기는 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예로 주식이 있다. 보통 주식을 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나쁜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더 집중하게 된다.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았다. 수출 계약이 변수가 많다와 같은 안 좋은 뉴스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성장할 것이다. 계약만 성사되면 수출량이 폭증할 것이다와 같은 좋은 뉴스를 더 믿는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어떤 부자가 1,500냥을 도둑맞고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사또는 마침 그의 수양딸이 1,500냥을 든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래서 사또는
뻔하지 뭐 하면서 두 사람을 추궁한다. 왠지 모르게 돌쇠의 눈빛은 사악한 것 같고 아랑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확증 편향은 왜 일어날까? 미국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무시해 버리는 쪽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려면 먼저 그를 둘러싼 주변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이 정보를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내가 가진 기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다. 한편 확증 편향의 단점은 명확하다. 동화 속 사또처럼 자신의 생각만이 진실이라 여기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심리학자 달리와 그로스의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실험 참가자들은 상류층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하류층 자녀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에 답을 못하면 아이를 상류층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하류층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랑과 돌쇠를 범인으로 몰았던 사또를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누구라도 인간인 이상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정보를 단순화해서 받아들이려는 뇌의 눈물겨운 노력 탓이다. 확증 편향은 특정 성향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확증 편향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냉철함의 대명사인 과학자들조차 실험할 때 자신이 세운 가설이 맞도록 실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가령 자신의 가설에 맞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면서 실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덜 확인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설과 대치되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가설 자체를 다시 생각하기보다 실험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라고 여긴다. 이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과학 철학자 칼 포머가 정립한 반증 가능성을 사용한다. 반증 가능성이란 쉽게 말해 모든 과학 명제는 반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가설을 생각해보자. 이 말은 절대적 진리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곳의 백조도 하얗고 저곳의 백조도 하얗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까만 백조가 나타나면 이 가설은 깨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조는 하얗지만 하얗지 않은 백조도 있다가 더 정확한 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은 점점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반증을 통해 기존의 가설에 있을 수도 있는 오류를 잡아내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은 말 그대로 편향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이는 외발 자전거처럼 불완전하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과학자들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깨기 위해 연구한다. 인간인 이상 편견 없는 관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나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여라.
칼 포퍼는 기존 가설에 명백한 반증이 제시되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꽉 막힌 태도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열린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정자를 기증받아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다. 이를 두고 대다수는 멋진 선택이라며 해당 연예인을 지지했지만 일각에서는 아빠 없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모두 불행하다는 통계는 없다. 이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현상에 대해 이건 무조건 진실, 이건 무조건 거짓이라고 못 박는 것은 칼 포퍼가 말한 대로 열린 사회를 가로막는 적이다. 그러니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최고의 선택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낫다. 인어공주의 만족자의 법칙. 인어공주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왕자님을 향한 그리움이 날로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인어공주가 마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녀는 이미 인어공주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물약을 마시거라. 그러면 네 꼬리가 인간의 다리로 변할 거다. 육지 사람들이 인간이 된 네 모습을 보고 황홀해서 넋이 나갈 테지만 넌 걸을 때마다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 한다. 그래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떤 고통도 참겠어요. 잘 생각해봐라. 인간의 몸을 얻으면 다시는 인어가 될 수 없단다. 결코 네 아버지와 언니들이 사는 용궁으로 내려올 수 없어. 게다가 왕자가 진정으로 널 사랑하지 않는다면 넌 물거품이 될 거다. 그래도 괜찮아요. 인어공주는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왕자를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물약을 얻으려면 그 값으로 목소리를 내놔야 해. 대신 넌 우아한 걸음걸이와 그윽한 두 눈을 가질 수 있단다. 어때? 이래도 인간이 되겠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마녀는 인어공주의 혀를 싹둑 잘랐습니다. 가엾은 인어공주는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인어공주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 마녀가 준 물약을 마시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인간의 다리와 맞바꾼다. 그런데 인간이 되면 걸을 때마다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심지어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인어공주는 기어이 인간이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만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을 한 인어공주는 과연 행복했을까? 인어공주가 태어난 곳, 즉 인어공주의 소속 집단은 바닷속 인어들의 세상이다. 하지만 인어공주가 속하고 싶은 집단은 바다 밖 인간들의 세상이다. 여기서 인간 세상이 인어공주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를 인어공주의 중거 집단이라고 한다. 중거 집단이란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소속 집단과 증거 집단이 일치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인어공주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인어공주의 소속 집단과 증거 집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바다 세계를 소속 집단으로 하면서 바다 밖 세계를 증거 집단으로 삼고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인간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는 우여곡절 끝에 왕자를 만나지만 왕자는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 왕자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인어공주의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만나러 온다.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인도 몰라보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왕자는 그만 포기해.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넌 다시 인어가 돼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칼을 쥐어준다. 인어공주의 언니들은 인어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생각의 기준도 인어사회에 있어 소속 집단과 증거 집단이 일치한다. 이런 언니들한테 인간이 되기로 한 인어공주의 선택은 당연히 무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어공주를 인어사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 것이다. 또 언니들에게 왕자를 칼로 찌르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왕자는 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언니들과 다르게 증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니들의 권유는 인어공주에게 엄청난 혼란과 갈등만 준다. 그러면 인어공주는 인간 세상을 택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을까?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하버트 사이먼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을 극대화자와 만족자로 구분했다. 극대화자란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선택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극대화자는 선택하기 전에 선택 가능한 모든 영역을 확인하며 선택의 폭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극대화자는 옷을 살 때 10곳의 가게가 있으면 10군데에 다 들러서 옷을 입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극대화자가 최고의 행복만을 노리기 때문이다. 반면 만족자란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로 만족자는 일단 선택하면 다른 것을 더 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즉, 만족자는 최고보다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과 조건에 들어맞는 정도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만족자는 선택할 때 극대화자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다시 인어공주 이야기로 돌아가자. 인어공주는 인간의 다리를 얻어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들어맞는 선택지가 생기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보통 다시는 인어가 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없으며 목소리마저 잃어버려야 한다면 좀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 자리에서 선뜻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했으니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어공주는 만족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극대화자와 만족자가 선택하고 나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미국 스와스모 대학의 슈워츠는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를 선택하려면
여러 대안을 비교하기 위해 많은 인지적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그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기회 비용이 된다. 즉,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더 좋은 대안이 있었음을 알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다는 것이다. 내 선택이 최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 극대화자와 만족자는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극대화자는 미처 고르지 못한 다른 선택지들을 생각하면서 만족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선택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후회한다. 하지만 만족자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족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자신이 한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구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도 못하고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결국 물거품이 되어 영영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도 인어공주는 과연 행복했을까? 그렇다. 그녀는 행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어공주는 만족자이기 때문이다. 만족자는 극대화자보다 언제나 행복하다. 극대화자는 더 좋은 대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택하고 나서도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인어공주의 이야기는 비극적이고 슬프다. 하지만 인간이 되기로 한 인어공주의 선택은 그 선택을 아예 안 했을 때보다 인어공주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왕자가 인어공주를 생명의 은인으로 기억해내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었을까? 왜 안데르센 작가는 인어공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걸까? 어쩌면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어차피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 한 몸 던져보는 것이 의미 있는 삶 아니겠는가 라고 말이다. 한 걸음 더. 선택 결과의 좋고 나쁨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 가지 않은 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말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난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모든 선택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먼저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높은 가치를 두어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이란 내 생각에 모순이 존재할 때 이러한 모순을 불쾌하게 여겨 이를 감소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고른 선택지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이미 내가 선택한 것의 좋은 점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가령 검은색 자동차와 흰색 자동차 중에서 검은색을 선택했다고 하자.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장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색 차를 사고 나면 흰색 차는 금방 먼지 껴서 관리하기 불편해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흰색 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반면 검은색 차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검은색 차가 더 세련된 맛이 있지 하면서 검은색 차의 좋은 점을 부각한다. 옷을 살 때도 그렇고
외식 메뉴를 고를 때도 그렇고 전자제품을 살 때도 그렇다. 결국 좋은 선택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모두 옳아야 한다. 여우와 포도, 인지 부조화. 잔뜩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여우는 먹을 것을 찾아서 숲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여우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어요. 여우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여우는 먹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덩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보석같이 반짝이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보고 어느 누가 그냥 지나가겠어요. 여우는 포도를 보기만 해도 저절로 침이 고일 정도였지요. 포도가 아주 맛있게 생겼구나. 여우는 군침을 삼키면서 포도 덩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포도는 무척 달콤할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포도는 여우의 키보다 훨씬 높은 것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물러났다가 달려와 힘껏 뛰어 올랐지만 역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여러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한참이나 애쓰던 여우는 결국 포도 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포도 덩굴이 있는 곳을 떠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포도는 보나마나 신포도일 거야. 이솝 우화에서 여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그건 생각만큼 좋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 사실 우리도 여우와 비슷한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종종 한다. 가령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괜히 바빠지기만 하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 거야. 그러니 승급 심사에서 탈락한 게 차라리 나아 라고 말이다. 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보고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진 않을걸? 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합리화하는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심포도형 합리화라고 한다. 심포도형 합리화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이솝 우화에서 여우가 저 포도는 보나마나 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심포도형 합리화와 반대되는 의미로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가 있다.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면 사실은 내가 바라던 바라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심포도형 합리화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것이라면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는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부분을 찾는 것을 뜻한다.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그보다 싸고 좋아 보이는 옷이 눈에 들어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만큼 옷이 오래 갈 거고 유행도 타지 않을 거야. 또 자신이 도서 벽지에 있는 학교의 교사로 발령이 나면 자연과 더불어 안빈 낙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합리화를 하게 만드는 걸까? 바로 인지 부조화 때문이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그는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던 한 사이비 종교단체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종교단체의 교주가 말하길 자신이 클라리온이라는 행성의 수호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는데 12월 21일에 큰 홍수가 일어나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이다. 또 이 난세에 진정한 신도들만 비행 접시를 타서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드디어 교주가 말한 12월 21일이 되었다. 이 종교단체의 신도들은 떼지어 몰려들어서 교주가 말한 인류 심판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행 접시는커녕 파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신도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교주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교주는 즉시 수호신으로부터 다른 신탁을 받았다며 신도들에게 공표했다.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준 믿음 덕분에 전 세계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상황을 겪으면 대부분 교주를 비웃으면서 사기꾼으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도들은 교주의 신탁이 발표되는 순간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레온 페스팅거는 이런 신도들의 모습에 의문을 품었고 결국 인지 부조화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즉, 자신들의 행동과 인지적 요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적 요소를 행동에 맞게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신도들이 클라리온이란 행성의 수호신은 없다. 이 교주는 사기꾼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 사실과 신도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이 교주에게 바쳤던 재산이나 버린 가족, 직장,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큰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애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신념을 독실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한 것이다. 한편 인지 부조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다. 비흡연자들은 이 사실에 별다른 부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연가들은 다르다. 담배를 못 피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 반드시 담배가 암을 유발시키는 건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흡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 역시 인지 부조화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사람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자신이 선택한 것의 가치는 더 높게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의 가치는 더 낮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국문학과와 심리학과 중에서 어느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심리학과를 선택했다고 하자. 아마 이 사람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니 심리학과 너무 멋있는 걸 하며 심리학과의 장점을 과장해서 생각할 것이다. 반면 국문학과에 대해서는 국어는 재미도 없고 어려워. 특히 문법은 더 하며 국문학과의 단점을 더 극대화할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합리화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여우는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얻는 데 실패하자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며 애초의 생각을 바꾼다. 이처럼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를 하는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